안녕하세요. 바둑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2일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주도 섹터는 비중을 줄여서 분산해라. 자, 사람들이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과거 이제 주도 섹터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을 이해를 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도 섹터라는 건 뭐예요?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 섹터라고 대중이 알게 되는 시점부터는 어떠냐면 싸지 않다. 보통 비싸거나 적정가치예요. 그럼 이럴 때는 싼 자산을 담아야 되는데 소외된 기업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 소외된 기업들이 나중에 주도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주도 섹터에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현재, 현실. 인간은 과거형이에요. 인간은 과거형이라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이제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10년, 2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당장 현재 현실만 보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10년 후에 살아있으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0년, 20년 후에 살아있으면 큰일인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세이브한 자산은 없고, 그러면 미래에 이제 뭐 물가는 올라가고 계속 이제 돈은 필요한데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나라에다 땡깡 부리고 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한테 삥 뜯고. 내가 스스로 뭐 그럴 그릇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현실에만 이제 안주해갖고 현재만 열심히 산다? 현재 누리고 다 누리고 나중에 남들 거 삥 뜯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양아치 같은 심보예요. 그런 사람 좀 죽어야지. 저는 그걸 생각해요. 10년, 20년 후에 죽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별로 뭐 삶에 저는 이제 뭐 미련도 많이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막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불신 뭐 요런 게 되게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 인간에 대한 불신, 뭐 부조리, 불합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자꾸 접하게 되는 거죠. 가족한테도 그런 걸 보게 되고, 스스로한테도 그런 걸 보게 되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뭐 인간들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이제 삶의 의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책임감 같은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 개선시킨다라든가 뭐 하려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년, 20년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면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투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후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나는 욜로라 그래갖고 지금 쓰고 뭐 말겠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나는 깡통인데 10년, 20년 후에도 깡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지냐고. 예를 들어 지금 젊은 사람들 뭐 30대, 40대, 50대는 이제 20년 후에는 점점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저도 지금 느끼거든요. 10대, 20대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여기서 10년, 20년이 더 지나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삥 뜯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부자들 삥 뜯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뭐 실업급여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라에서 이제 세금 많이 내주는 사람들 거 삥 뜯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포퓰리즘이 이제 만연해가지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풀기 시작하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죽어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공산주의로 할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빈부격차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공산화, 사회주의 이런 의식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나눠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부자는 다수인데
이게 다수의 부자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수의 부자가 이제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의 이제 세력 다툼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수의 부자들 뭐 1만 명, 10만 명에 몰릴 부가 한 명한테 몰리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뭐 10명한테. 북한 보면 뭐 김정은이 다 갖고 있잖아요. 중국 보면 뭐 시진핑이 다 갖고 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경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점점 민주화 되어 가고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막 정보부터 해서 막 이것저것 다 차단하고 살잖아요. 왜? 한 사람은 내가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는 나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빈자는 나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자와 빈자가 나뉘지 않고 전부 다 평등할 수 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쟁이들인데, 인간 세상에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도인들만 살아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평등을 추구하는데, 자, 미국, 유럽 같은 데는 계속 성장해. 유럽, 무슨 뭐 신흥국, 뭐 베트남 같은 데도. 우리나라 막 따라오는 나라가 뭐 이제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 뭐 요런 데라고 보면, 이런 데들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자, 평등해야 되니까 유럽처럼 가면, 유럽이 지금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럽만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럽하고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포퓰리즘에 빠졌으니까 뒤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이제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부자들 거 삥도 뜯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성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잡히면 뭐죠? 뒤처지는 거죠. 그러면 복지를 하던 것도 돈이 어디서 나서 복지를 해? 누군가 계속 돈을 만들어줘야 그 복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것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이게 자본주의가 되는 거니까. 자본의 자유를 줘야 민주주의가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되게 그렇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나랑 똑같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 근데 나는 20시간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10시간 일하고 10시간 놀아. 10시간 일하고 10시간을 나한테 떠넘겨. 그러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똑같은 시간 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직업 위치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불만이 생기겠죠. 이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죠. 그러면 하향평준화 되는 거라고요. 하향평준화. 상향은 평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먼저 끌고 가는 사람들이 경제를 끌고 가고 부자들이 끌고 가고 그 밑에서 이제 하위층들이 따라가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그럼 이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데가 이제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라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누가 끌고 가? 기업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국가는 돈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성장의 전부를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랑 좀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끊고, 자, 다시 바른투자 커뮤니티 382화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라는 건 뭔 말이냐면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다는 건 뭐예요? 비싸다는 소리랑 이꼬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싼지 싼지를 지금 밸류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라는 것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완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내를 하냐. 그 불확실성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손실은 마이너스 100%고 수익은 무한대라고. 가치 판단에서 미스가 나면 이제 손실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뭐 가치 판단이 이제 합리적이었어도 누가 나쁜 짓 할 수도 있죠. 뭐 CEO가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를 했다라든가. 그럼 이제 벌 주잖아요. 뭐 깜빵에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노이즈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익은 어때요? 무한대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업들은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더 벌었으면 또 더 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 가치라는 걸 입혀가면서 무한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도 섹터가 지금은 주도 섹터인데 비쌀 때는 어때요? 비싸다가 이게 나중에 싸지는 구간이 또 온단 말이에요. 자, 요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섹터는 어때요? 주도 섹터에 돈이 몰려요. 수급의 흐름 같은 걸 보면 주도 섹터에 돈이 몰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외된 섹터는 왜 소외됐어요? 돈이 빠져나가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소외된 섹터의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돈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이탈을 하면 어느 수준부터는 어때요? 밸류 매력이 주도 sek터보다 높아지는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가치에 연동이 돼서 가기 때문에 소외 섹터가 또 주도 섹터가 되고, 지금 주도 섹터였던 게 또 이제 소외된 섹터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만드는 거라고. 그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섹터는 비싼 구간부터는 비중을 줄여서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싸지 않다. 자, BBIG 스탠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BB 앞에 있는 B를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고 이 B가 이제 배터리래요. I가 인터넷. 자, G 게임. 자, 이 중에 지금 이제 접근이 가능한 쪽은 어딜까요? 이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섹터별로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분산을 확대하고 연결고리를 찾아가자. 이미 이제 주도 섹터는 잡혔는데 이건 장기 성장 흐름을 우리가 보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고령화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소비가 늘어날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투자가 늘어나면 돈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거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술 개발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 미래에 정복할 수 있는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질병을 찾아야죠. 최근에 보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바이러스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바이러스, 코로나도 감기죠. 감기. 이건 뭘까요? 백신, 치료제. 근데 이거는 돈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돈이 되는 쪽들을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찾아 나가야 돼. 다만 꼭 필요한 거죠. 바이러스나 감기 이런 쪽들도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게 바이러스가 막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처럼 확산되고 할 때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보급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민생에 이제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입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애매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기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기간별로 이제 섞어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자, 암 같은 경우도 이게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이 관련된 이제 뭐 신약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약을 팔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복지약을 뭐 생산해 이제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라고 블록버스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풀려요. 그 뭐가 풀린다고 하더라? 특허가 풀려요. 특허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가가 이제 많이 인하되겠죠. 이제 막 시밀러 복지약들 막 진출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암을 치료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 큰 파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키투르다라는 게 이제 풀리고 뭐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이제 줄여가도 돼요. 근데 이제 임상 관련된 기업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미래의 이제 성장 포텐도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는 이제 비중을 한 20%까지 늘렸습니다. 15%에서 한 20%까지 늘렸어요. 이 안에서 이제 비중 유지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쪽은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숫자가 보이니까 장기적으로 성장도 잡혀있고, 자, 약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건데 건강식품 같은 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약 엄청 먹죠. 막 그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휘재 씨인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뭐 5종류, 10종류 해갖고 뭐 알약을 밥처럼 싸갖고 다니면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게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질병을 예방하라 하기 위한 요런 부분에 계속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내가 병이 걸려서 이제 낫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취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고령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지금 밸류 체크도 편안한 쪽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비싸지 않아요. 요런 쪽들은 지금도 사다 막아야 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다만 임상, 치매 뭐 요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이제 질병들이죠. 이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되면서 거의 뭐 보면 임상이 요런 쪽으로 거의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희귀질병 이런 쪽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가장 큰 파일을 갖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여기서 경쟁을,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쪽이 요런 쪽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큰 테마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가고 리밸런싱을 잡아갈 건가, 요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요런 것들은 지금 숫자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 먼저 이제 뭐 담아가는 거고, 보여지지 않는 기업들도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무슨 말이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스크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SK 바이오 이제 뭐 바이오팜이라든가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하고 우리나라에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진단 기업들도 이제 숫자가 보여지니까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뭐고 하게 되면 바이오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투기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비중을 늘려야죠. 이거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갈 테마란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오고 뭐하고 할 때마다 계속 관심을 두고 비중 할당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당장 밸류에이션은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싸다.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체크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아놓으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내가 이제 처음에 추천했을 때가 5만원 밑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코멘트를 그렇게 드렸어요. 이건 이제 영원히 이 자리를 구경할 수 없을 거다. 이 자리를 구경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때 밸류에이션 딱 해보면 15배, 20배 정도 됐어요. 2, 3년 후 밸류를 이제 땡겨보면 지금은 이제 올해 내년 밸류에이션 해보면 한 3, 40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3, 40배면 그냥 바이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배에서 30배 정도가 적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싸지 않단 말이에요. 이 업사이드, 그러니까 성장률이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퍼 기준 30배, 50배가 적정인데 50배, 50%씩 성장하는 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률도 점점점 떨어질 건데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20%에서 30%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밸류를 봤을 때 20배 밑으로 들어가야 싼 거라고요. 그런 포지션으로 오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위치가 보면 뭐 이제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먼저 편입했던 분들은 이거를 뭐 분할 매도는 보죠. 이제 뭐 100% 넘어가고 하면 분할 매도 해서 리스크 아예 빼놓고 그리고 장기 보유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장은 계속 해나가겠죠.
그러면 5년, 10년 후에 보면 고점이 지금 17만원이면 17만원 넘어가 있겠지. 근데 이제 성장 흐름을 체크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나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은 굉장히 싼 구간이었고 지금은 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편입 매력이 떨어진다라고요. 그때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제가 코멘트 드리고 뭐하고 할 때 추천드리고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물어본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바이오로직스도 좋다. 나쁘진 않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밸류 체크가 확실하게 되고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밸류 체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고도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밸류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상승 여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결국 보면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시점에서 보면 200% 이상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시점을 이제 연결해놓고 보면 40만원대였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자리에서 한 100% 정도 상승 파동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한 250% 이상 상승 파동이 나왔고, 주가라는 건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신나님이 인증해주신 걸 보면 48,500원에 편입하셔서 자 99,800원에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시고 뭐 300% 수익 구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진스님 같은 경우도 자 96,400원 그러면 얼마야? 48,200원 이제 편입을 하셨네요. 진스님은. 그리고 100% 수익 구간에 덜어놓고 보유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남들이 덜어갈 때 사고 싶어요? 지금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추적해갖고 다니냐고요. 다만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비중이 많이 작을 때 바이오가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12월에서 1월 요쯤에 우리는 이제 비중을 좀 늘려놨습니다. 헬스케어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케어 쪽이 너무 좀 과열이다 싶어서 케어 쪽 비중을 우리가 30%까지 늘렸다가 30% 35%까지 늘렸다가 이 비중을 7%까지 빠르게 줄였어요. 너무 테마 흐름에만 많이 움직이고 해서. 자, 그래서 7%까지 줄여놨으니까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최근에 요거 이제 15%에서 20%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또 많이 빠지고 뭐하고 하면 여기서 추가해서 제가 이제 20%에서 25%까지 늘려가는 포인트를 잡아가겠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중 설정이 저는 이제 10%에서 20% 사이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부각을 받아서 많이 올라오고 뭐하고 했을 때는 비중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면, 최근에 보면, 거의 뭐, 임상 같은 게 다 중단됐다고 보면 돼요. 뭐, 이게 다 중단되고, 뭐, 학회도 중단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뭐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 투자를 밀어놨기 때문에 투자가 또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슈가 많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분산을 해서 이제 투기 비중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만 설정을 한다면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회원분들한테 항상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스크 항상 상장 폐지를 염두에 두고 바이오 기업들은 보자. 그리고 5% 10% 이상 설정하지 않도록 이제 좀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요런 거 관련되어 있는 쪽은 그냥 이건 무조건 장기 보유 포지션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사라는 거예요, 항상 쌀 때. 그러면 지금 바이오는 싸냐, 비싸냐를 놓고 봤을 때, 싼지 비싼지 몰라요. 근데 밸류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 찾아가면, 이 헬스케어 쪽은, 섹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장기 성장 모멘텀이 거의 불확실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쪽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는 자율주행의 인프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 헬스케어 쪽은 10년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업황이 잡힌단 말이에요. 고령화가 10년 이상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시점이 5년, 10년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이제 비중을 할당해 가는 거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완성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자동차 수요는 줄어들겠죠. 이제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되면 차에 대한 이제 소유욕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소유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이거 소유를 해야 돼?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는 것처럼 버스 택시보다 자가용이 편하니까 자가용 타는 건데, 예를 들어 택시나 버스가 우리 집 앞에 날 태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굳이 이제 자동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대안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공유경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인건비가 없으니까. 뚜껑만 만들어서 차만 만들어 놓으면 10년 동안 공짜로 돌아다니는 거야. 자동으로 자동차가 돌아다닌다고 스스로. 그렇게 되면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혁신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인 건데, 전기차 쪽은 장기 성장 모멘텀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자율주행, 이게 그러니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중단기 관점에서는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꼭지는 아니어도 어깨의 가능성일 수는 있다는 거죠. 이미 뭐 거의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다 와가는 그런 포지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3년 5년은 지금 주가 수준이 밸류 반영을 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건데 어때요?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전기차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 이제 석유로 다니는 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수직 계열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전기차 쪽은 뚜껑만 붙여갖고 IT 기업들도 다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 같은 데도 여기 진입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규모의 경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과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2030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이 무슨 뭐 5년 빨라질 수도 있고 3년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침투율이 낮아요. 뭐 1%에서 4%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근데 1% 4%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테슬라도 유럽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5%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데 3.8%로 줄었단 말이에요. 점유율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던 시그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이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계속 낮아져야 돼. 그러면 지금 수주 규모를 놓고 보면 수주는 폭발하고 있죠. 수주는 폭발하고 있는데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진폭은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공급 과잉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략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대안은 없냐? 전기차를 막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는 엄청 들어갔어요.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엄청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면 항상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가라는 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비싸냐 싸냐를 봤을 때 LG화학 같은 기업이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3년 5년의 밸류를 지금 땡겨둔 거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땡겨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2년 3년 후에도 비쌀 거냐? 저는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적정 수준에서 많이 무슨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뭐 이제 또 노이즈가 있어요. 어떤 노이즈가 있냐? 이제 뭐 화재 위험들이 이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불차, 뭐 불타는 차 이런 것들이 심리로 작용을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전기차 수요가 많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중국에서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보조금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보조금 없이 가격을
지금 내연기관차와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캐파가 증설이 어느 정도는 됐다 라고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덤핑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뭐 배터리고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덤핑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뭐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주는 포지션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게 어디에서 크로스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5년 안에는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 오게 되면 당연히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요걸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선가 독점 구조를 가져갈 텐데 여기에 대한 걸 모르겠는 거죠. 지금 뭐 전체 파이가 뭐 100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에서 10개 회사들이 나눠서 이제 뭐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로 돌아서면 여기서 대빵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찌끄레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독점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이후부터는 독점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기술력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이 기술력이 제일 좋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망할지를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데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에서만 놓고 보면 비싼데 미래 흐름의 불확실성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전기차는 그런데 자동차만 보면 이것도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파이는 커지는데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줄어들 거나 그럼 자동차 숫자라는 이런 것들은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인프라가 이만큼 되어 있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는 아직 멀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주차장에 예를 들어 차가 100대가 있어. 100대가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두 개나 밖에 시설이 안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폭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 이후부터는 다 이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결국은 이 100대 중에 50대 뭐 이상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은 어때요? 이거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쪽은 진입장벽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프라 까는 기업들을 비중을 지금부터는 이제 설정을 해나가야 되고 이미 지금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두 달 전부터인가 뭐 이제 제가 코멘트를 좀 많이 드리면서 공부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추려서 담아가고 있는데 요걸 테마로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할당을 하면서 지금 주도 섹터,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은 비중을 줄여갈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가고 덜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뭐 다 팔 거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분할 매도 해놓고 리스크를 다 줄여놓은 상황인데 일부 비중 할당해서 운영을 하는 거 이제 보유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신규를 진입하는 포지션에서는 애매하다라는 거지. 장기 모멘텀이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기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 2년에서 빠르면 2년에서 길면 한 5년 정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돌아서면서 그 이후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해나가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변해질까. 그럼 이제 전기차 쪽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게 출발하는 순간 저는 자율주행 쪽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입혀지는 시점이 되면 자율주행 기술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입혀지는 시점이 되면 전기차는 끝난다라고 봐요. 돈은 이쪽으로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는 선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나갈 시점이라는 거죠. 자, 소재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인플레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인플레가 진행이 되면 또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진행이 되면 소재 기업들은 원자재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원자재 뭐 이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다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뭐하고 하면 소재 가격도 같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리고 소재 산업에도 근데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소재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소재군들은 저는 이제 원자재 인상가를 여기다 반영을 해가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소재 기술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성 배터리 업체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꼭지거나 어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전체로 놓고 보면, 자, 소재 기업들은 지금 싸진 않아요, 일단. 근데 비싼지도 잘 모르겠어요. 적정 수준이거나 이제 미래 한 3년, 5년을 놓고 보면 싸다라고 보여지고, 뭐 1, 2년을 놓고 보면 애매한 그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밸류인 것 같고, 장비는 지금 싸요. 장비 쪽하고 인프라 쪽, 자, 요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할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LG화학 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만원, 20만원 요 사이에 있는 구간을 계속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전부 다 이제 진스님이 이제 인증을 해주신 건데요. 삼성 SDI는 이제 뭐 451%, 자, SK 이노베이션 우는 274%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7만원, 10만원 요 구간에 있을 때, 자, 요거는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요때가 뭘로 폭락이 나왔더라? 아무튼 어떤 악재 이슈로 폭락이 나왔어요. 뭐, 소송 문제였나? 소송 문제가 아니고, 유가 급락이었나?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런 악재 포지션들이 나왔을 때, 요거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그러나 주가는 23만, 뭐,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진스님 같은 경우는 5만원, 거의 뭐, 바닥 근방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크게 찍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고 남들이 이제 분할 매도라든 뭐 전부 다 팔든 뭐 털어갈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덜어가고 있는 구간에 진입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 근데 이제 2차전지 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하다. 그 정도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고요. 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버블이 가장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저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뭐 포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유튜브라든가 이제 포털에서도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시장을 네이버가 뛰어들어서 점유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컨텐츠 쪽에 좀 강점이 있어요. 미디어 쪽에 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냐라는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 해보면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구글 텐센트 같은 경우가 이제 텐센트는 중국 시장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갇혀있는데 구글이랑 텐센트랑 경쟁을 하기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거에 이제 독점적인 구조가 있냐를 봤을 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추월했던 것처럼 네이버에서도 어떤 혁신을 만들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뭐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데는 아직도 저는 이제 의문이 있어요. 지금 밸류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용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내용이라 그러면은 이제 회사 덩치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을 이렇게 지금 하는 만큼씩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거기에 저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들어요. 다만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보면 되고, 인터넷 기업들은 중소형 인터넷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좀 추적을 해나가 보면 아직도 저렴한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쪽을 보면 인터넷 같은 경우 장기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계속 이제 활용 범위는 넓어지겠죠. 컨텐츠는 계속 확산이 되고,
뭐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 소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어날 거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산업 쪽은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서비스 산업 쪽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겠죠. 이제 서비스의 모습만 좀 바뀌는 거고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건데 이쪽 섹터는 전체적으로 저렴한 섹터, 저렴한 종목 기업들을 찾아나가면서 투자해 나가는 건 합리적인 관점이 될 수 있는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만 놓고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라든가 플랫폼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주도를 할 수 있냐, 글로벌리 누가 주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비싸지 않은 구간에 봐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기업들은 밸류가 거의 뭐 50배, 100배 이래요. 그러니까 바이오보다 비싸요. 저는 헬스케어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헬스케어랑 인터넷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헬스케어 쪽을 성장률을 더 높게 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인터넷 쪽이 밸류 이제 뭐 더 밸류를 더 받는다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고평가된 섹터가 인터넷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버블이 굉장히 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란 기업은 제가 2017년에 7만원 구간에 유튜브로 이제 공식 추천을 나가고 뭐고 했다가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7만원에 이제 추천을 하고도 욕을 많이 먹었던 기업이에요. 왜? 2개월, 3개월 못 움직인다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진스님이 이제 383% 인정을 해주셨는데 10만원 구간 때도 한번 코멘트를 드렸어요. 때 7만원 구간 때 코멘트 드릴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3년이고 5년이고 지나면 30만원, 40만원 수준의 주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가치가 지금보다 많이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은 싸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고 10만원 구간 때는 적정 가치 수준인데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제가 해본 바에는 적정 가치가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정 가치 20만원, 25만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27만원 구간부터는 저는 이제 버블 포지션이라고 코멘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가는 지금 50만원 와 있는데 저는 27만원 구간 때부터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코멘트를 했던 게 뭐 15만원 밑으로 내려와야 이제 봐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똑같아요. 50만원 있지만 주가는 전 제 기준에는 15만원 밑으로 와 있어야 이거는 이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한 1, 2년 정도 더 흐르면 20만원 밑에, 20만원, 25만원 밑에도 봐줄 수도 있겠죠. 왜? 적정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으니까요. 그냥 그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한다 그래도 지금은 거의 전 세계 기업 중에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별로 사고 싶지가 않다. 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가장 비싸다. 가장 버블이다. 섹터를 나눠놨을 때 가장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저는 인터넷 쪽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 때는 가장 하락폭이 클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하락폭이 약하게 되면 상승폭이 가장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이 빠지면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50% 무슨 뭐 70% 빠지면 뭐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비싸다는 거예요. 리스크는 작지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보진 않으니까요. 망할 가능성은 작겠죠. 앞으로는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이제 바뀌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계속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동화가 자꾸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성장 모멘텀들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좀 찾아보면 비싸지 않은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보안 관련된 섹터가 지금 뭐 가장 밸류 매력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인공지능 쪽이 테마가 한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이 테마가 한번 붙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살짝 비싼데 성장률이 워낙 높아서 성장률이 거의 뭐 연평균 10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쪽은 지금 뭐 30배, 50배여도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한 기업들은 좀 추적을 해보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 보면 게임은 밸류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발 기업들은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더 이제 다른 섹터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서 살짝 이제 살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제 다 추적을 해서 우리가 편입을 해나가고 하게 되면 게임 섹터도 그때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고 하면 담아갈 포인트는 있겠죠. 포지션은 나오겠죠. 자, 중단기 모멘텀이에요.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게임 시장은 우리가 미래에 보면 AR이라든가 VR 쪽으로 이제 성장이 귀결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시점은 이게 언제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사행성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도박이 불법이고 뭐 이런 걸 보면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성장 매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결국 규제 같은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풀릴 가능성들이 높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제 사행성을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들은 뭐 이런 걸 규제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호주 같은 데 보고 미국 같은 데 보고 유럽 같은 데 가도 무슨 뭐 카지노가 불법으로 잡혀있고 막 이런 나라들은 없어요. 거의. 근데 그렇게 잡혀있는 나라들 보면 국민들 금융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에서 좀 뒤처진 국가들이 이런 규제가 심하다. 많이 뒤처진 국가들은 힘이 없으니까 필리핀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데는 좀 개방적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진핑 방한 이슈가 붙으면 테마가 한 번씩 테마가 이제 좀 크게 붙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고 지금 게임 판호가 이제 슬슬 발급이 되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확대가 되게 되면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도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업사이드 모멘텀은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게임 섹터는 지금 밸류가 뭐 10배, 20배 잡혀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30배, 50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 정도 지금 받고 있는 밸류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만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은 조금 인터넷 쪽보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속성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 같은 기업이 2014년부터 지금 출발해갖고 아직도 상승 흐름이 지속 중인데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보여지긴 합니다. 한 50% 100% 정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그래서 뭐 아직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넥슨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신작이 계속 실패를 했는데 뭐 4년 5년 이상 이제 계속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좀 신작이 성공하면서 업사이드가 크게 잡히고 있고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7, 8천원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다 지금 분할 매도 포지션이 한번 왔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적정 가치가 41,000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추적해서 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비중을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는 섹터다.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적정 가치가 제가 그때 얼마나 그랬다 6만원 8만원 구간이 되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추적을 해서 담아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추천했던 구간들이 뭐 요렇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놨던 구간이 이제 추천 자리들이니까 요런 포지션들이 또 오면 게임 섹터들은 지금도 이제 신규 편입이 가능한 기업들이 하나둘 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그렇게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들이 그렇게 규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많이 할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섹터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면 우리 회원분들 뭐 300%, 400% 막 이렇게 수익이 나 있고 이렇게 분할 매도를 잡아가는 구간에 이걸 사고 싶냐고요. 우리들 물량 받아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대중들의 관심이 없을 때 보는 거란 말이야, 항상. 자, 그럼 지금 대중의 관심이 없는 거. 지금 대중의 관심이 몽땅 여기 쏠려있어. 소외되어 있는 것 중에 밸류 매력이 높은 것들 찾아가란 말이에요. 다음 주도 섹터 가능성이 있는 거. 건설, 금융.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인플레 시대. 앞으로 인플레 시대가 진행이 되면 무조건 주도 섹터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인플레 시대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건설 섹터는 가능성도 높고, 지금 굉장히 이제 식료품 섹터라든가 이건 이제 거의 바닥? 이건 이제 장기 바닥? 이번 주도 섹터는 아니고 얘네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도 섹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여지는 뭐 요런 쪽들을 계속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거. 지금 밸류 매력이 잡혀있는 쪽들을 봐야 되는 거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쪽에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크게 이제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주도 섹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중을 줄여서 이제 분산을 해가고 나머지 비중을 끌고 가는 관점이지, 지금 신규 편입 포지션들을 볼 때는 좀 애매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도 섹터에서도 보면 대형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형주들이 좀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온 것 같고요. 주도 섹터 내에서도 섹터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주들은 싼 격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도 섹터 내에서 내가 이제 추려해서 비중을 할당할 때도 중소형주들은 좀 추적을 해가지고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담아볼 포지션들이 있는데 이미 사람들한테 소문이 많이 나 있고 뭐 요런 기업들, 특히 이 중에 저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는 쪽이 일단은 배터리 쪽하고 인터넷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가장 크게 붙을 수 있는 쪽이 이제 배터리 쪽하고 인터넷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계속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진 스탠스는 그 정도 되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자기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참고해가지고 자기만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